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더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보면서 간밤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힘차게 확인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거래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오늘 상원 출석 증언이 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기, 어떤 말을 할까 또 지켜보는 상황이었고요. 기업 실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봤고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이 이제 고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를 제외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자세하게 좀 해결을 해보면요. 11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5개 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유틸리티나 금융주, 부동산 업종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반면에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많이 빠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움직임을 확인해보면 그 양상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구글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던 종목들의 상승세를 일단 멈췄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일단은 스탑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칩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졌고요. TSMC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5% 넘게 하락했고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 퀄컴 모두 1%, 2% 내외로 하락하는 양상, 우리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구글과 페이스북,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역시 하락세가 나타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업종에 좀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아마존도 1.37% 하락, 테슬라도 역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에너지 섹터도 역시 국제유가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들은 일단은 하락은 좀 멈췄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춰주는 양상이 금융주에서는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거의 해줬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아서 불편하다라는 심기를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의 압력은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제시한 기준이 아직 멀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의 언급들이 나왔고요. 자,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제 오늘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다시 접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3% 아래로 다시 내려간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을 확인해봤고요.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옐런 장관은 몇 개월 더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언급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이 항공력, 숙박요금, 중고차 가격 이런 것의 특정 부분의 물가가 이례적 상승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집값 폭등에 좀 신경을 쓰고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나서 바로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CNBC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가 어떤 합을 맞추면서 또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 텐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1달러 66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은 139억 달러 예상했는데 발표치는 147억 달러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산관리 쪽에서의 수익이 거의 3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오늘 좋은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주가는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장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수준으로 일단은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은행주들은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멈추는 모습 나타났다는 거. 모건 스탠리는 오늘 호실적 발표하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고용 지표가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6천 명, 그 전주보다 2만 6천 명 줄어든 36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이것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됐는데 반면에 또 다른 경제 지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0.6%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을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조업 생산이 전월보다 0.1% 줄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생산이 6.6%포인트나 줄어든 것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연준에서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엇갈린 경제 지표들도 역시 오늘 시장에는 크게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TSMC의 이야기입니다. TSMC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실적도 실적이지만 TSMC의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한 이야기들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연준의 6월 산업 생산이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이다라는 식의 연준의 해석이 있었는데 TSMC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TSMC의 웨이 CEO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칩 부족이 다음 몇 달 안에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3분기에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올해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생산량을 작년 대비해서 60%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웨이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의 해소하는 가뭄의 단비처럼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 하지만 역시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언급은 이 웨이 CEO가 추가적으로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과연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역시 반도체 업체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종목별 움직임을 더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훈 캐스터와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TSMC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일단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2분기 순이익이 11%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재성 뉴스가 많았는데 애플의 생산 목표가 상향된 것도 호재였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시티그룹에서는 현재 TSMC의 매출 증가 행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유나이티드 헬스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이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US 뱅코프도 마찬가지로 EPS 그리고 EPS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모두 다 좋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은행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였죠. 이와 관련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미국인들은 확실히 소비를 늘리고 있고 이것은 은행 대형주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포브스 측에서는 이 우려점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낮은 금리의 지속성과 스펙 감소가 은행주들에게는 어찌됐던 걱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시장에서의 믿음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 분기까지 활발했던 스펙 활동의 감소도 은행주들에게는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CNBC의 주요 이 진행자죠. 짐 크래머는 이 별 볼 일 없는 웰스파고 이번에는 3연승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각 기사별로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브스 기사입니다. 경제 반등에 대한 의구심은 곧바로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의심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종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는 좀 더뎌질 것이다라는 이 시장에서의 우려가 결국에는 은행주에 대한 우려와도 마찬가지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은행 수익의 핵심은 결국에는 순이자 마진인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내놓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1% 미만이었다가 1.75%까지 뛸 때의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요. CNBC의 진행자인 짐 크래머의 은행 관련된 코멘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웰스파고 이번에는 3연승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이 짐 크래머는 자산 신탁을 통해서 웰스파고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별 볼 일 없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시티그룹과 마찬가지로 웰스파고도 전체적인 매출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EPS 그리고 수익, 매출 모두 다 시장 기대보다 좋았다라고 하면서 3연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이 은행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하고 그다음에 지표들이 좋은 것이 나온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혼조를 보이면서 역시 약세 마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이런 그 미국의 분위기 거기다 한국은행에서의 이재용 총재 발언까지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약한 수급을 보이면서 좀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이클 크레이머 같은 이런 미 증시 전문가들이 일단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있는 이런 마이클 크레이머 같은 이런 전문가들은 앞으로 조정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증시가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표가 자꾸 좋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뭔가 불안한 요소를 자꾸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특히 주목할 것이 중국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어제 뜻밖의 회복세의 둔화로 인해서 즉 성장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반기에 상당히 우리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제 나왔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국회 상원의 그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국회 미 국회 상원 의원들의 우려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에서도 이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여전히 비둘기성 그러니까 약간 온건성 발언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국회 상원 의원들한테는 약간은 불안 심리를 더 많이 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일단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가기는 하는데 조만간 조정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을 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이주열 한 총재가 역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조정, 이 거래를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통화정책의 긴축이라든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날 시기가 됐다라는 이런 약간의 언지를 주는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 한은 총재, 한은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분명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일단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은 금과 달러와 가지고 이제 두 개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안전자산의 선호 기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두 가지 지표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 투자했을 경우 오히려 여기에 상승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와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일단은 뭐 금리 동결하기는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그렇죠.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깜빡이를 아주 뭐 확실히 확실하게. 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이주열 임기 중에 가장 매파적인 금통이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 소수 의견이 한 명이 나왔어요. 네. 어저께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조원재나 임지연 의원이 아니라 고승범 의원이 치고 나온 거예요. 네. 예, 근데 고승범 의원은 이제 총재가 추천해서 간 이제 뭐 이주열 총재의 어떤 계보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조윤재, 임지연이 나왔으면 이렇게 크게 얘기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늘은 거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3표를 깔고 간다는 시장의 해석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지금 뭐 8월 회의가 있고 8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3번이 남았는데요. 빠르면 8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8월에는 뭘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적절한지를 의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보다는 10월 달에 10월. 첫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이 전개 사항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굉장히 제일 많이 논의됐던 건 금융 불균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세 갈 것인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 코로나19에서 민간 소비가 주춤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4%대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또 잘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이주열 총재도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뭐 방향성을 가지려면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한 번은 시장에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올라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말하는 이 말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6월 11일 날은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 6월 24일에는 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점점 구체적으로 됩니다. 8월 달에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금통위가 시장과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순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뭐 8월, 근데 유력시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10월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0월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금리 인상이 사실은 뭐 전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지금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25 베이비 스텝이면 만약에 그렇지만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에 더블 딥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무기를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분명히 이제 이주열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 두 번이라도 인상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GDP 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것이 이제 플러스로 돌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성장과의 궤를 같이 하는 금리 인상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수혜주들은 있죠.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혜주들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문님께서는 예상하기로는 이제 10월 정도에는 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일단 뭐 다음 달에는 분명히 논의가 된다라고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했으니까요. 자, 과연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방법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도 차근차근 이 왓츠업에서 최하 고문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럽들의 말말말로 이야기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전 세계 증시를 들썩이게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부터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하원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고 어제는 상원에서 했고 오늘은 하원에서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긴 하지만 역시나 곧 둔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자, 어젯밤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We're not comfortable with that. 우리는 그 사실에 당연히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temporary, 일시적이기 때문에 곧장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It gets longer and longer.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이 위험도를 재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간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고문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자,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제 하원, 오늘 상원에 출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뭐 예상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회의 자체 두 개 다 봤는데요. 네네. 회의 자체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 텐션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전에 끝난 그 상원위원회에서가 훨씬 더 뭐 굉장히 고압적이고 압박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지? 그리고 굉장히 질문들이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가고 이 톤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런가요? 한 가지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뭐죠? 7월이나 8월 달에 차기 연준위원에 대한 임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이제 뭐 임명은 아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위기가 어저께 상원 이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오롯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답은 아주 뭐 잘했죠. 2% 넘는 인플레이션 자기도 편치 않는데 상승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테이퍼링 멀었다. 특히 이제 가장 강조한 게 노동 참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새로운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아직 대응 수단이 있다. 인플레가 오더라도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진 사실은 이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저께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를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격하다는 표현은 좀 심합니다만은 하원 때보다는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사실 지금 뭐 74% 정도가 연임에 대해서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강력한 상대방 후보가 있죠. 브레이드너. 거기가 지금 민주당원이고 재무부에 이제 차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올 거 끝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옐런도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제롬 파월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게 한 것으로 봐서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회의를 했다. 7월, 8월은 차기 연준 의장의 취임에 관련된 정치 경제학이 지금 뭐 돌고 있다. 이렇게 어저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가 방영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볼 거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과는 또 완전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쪽에 키를 맞춰야 되는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워딩에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지금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7월, 8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 이것도 어쨌든 기조나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연준이 대응하는 방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거 추이도 계속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In the intermediate term,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fall pretty substantially,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달러가 하락하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발언도 살펴보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본드 마켓, 이 채권 시장에 도움이 된 것이 바로 foreign buying, 외국인 매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달러 가격이 하락하면 이 외국인들의 채권 선호도도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자, 과연 이 제프리 건들락의 예언 적중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프리 건들락의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들락이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고, 이 채권 이야기, 달러 이야기, 뭐 시장은 주식시장 그래도 잘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달러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근데 이거 환율은 뭐 신의 영역이지 뭐 우리 같이 뭐 건들락이라고 이게 근데 경제 회복이 된다는 자체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요 미국으로 계속 지금 뭐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경제 회복이 이런 부양책을 축소할 만큼 강력할 것인가 이런 뭐 사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달러 강세는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약세보다는. 그래서 뭐 1,150원 수준에서의 지금 뭐 환율들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뭐 전망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이제 후반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뭐 변수지 다른 것들은 지금 뭐 크게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경제 회복은 결국은 달러 강세로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요것들은 뭐 여러 가지를 새겨서 드려야 되는데요. 달러 강세될 때는 언제냐면 기준 금리가 인상될 때 달러 강세되고요. 안전자산이라는 선호도가 높아질 때 그다음에 다른 나라 EU나 일본 여기가 사실 달러 인덱스 6개국에 비교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침체기로 들어가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에 저는 베팅을 할 거고 곤들락한테 이메일 한 장 써야 네, 되겠는데요. 연락 좀 하셔야겠습니다. 내기 하자고. 그래서 네. 달러 차이만큼 밥 사는 걸로 한번 하는데 저는 달러 강세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프리 건들락은 달러가 한번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문님께서는 그런 조건이 뭐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오히려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서 다시 강세로 올리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세는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강세다. 네. 단기적으로 약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이 환율이나 달러의 움직임이 우리 또 외국인의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수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달러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레츠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 어제 또 코리아 서키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이 종목의 대안주 2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더 올라간다라는 의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자회사와 함께 하반기에도 더 기대가 된다.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반도체 호황에 스마트폰까지 호황이 겹칠 수 있다. 코리아 서키트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상승 여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리아 서키트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리아 서키트가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상승이 불을 뿜으면서 나왔는데 자, 어제 볼까요? 어제 한 종가 기준으로 8.39% 상승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자, 코리아 서키트 일단은 어제 왜 이렇게 올랐나요? 김민수 대표님. 네, 갈 때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갈 때가 됐죠, 다들. 네, 어제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이 2차 전지가 주도를 했었죠. 네네. 근데 2차 전지만 좋은 쪽이냐, 우리도 괜찮다라고 한 점 쪽에서 어제 애플 관련된 종목들 강했었고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LG노텍과 함께 주가 탄력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PCB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PCB 조금 이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자회사가 있는데 인터플렉스가 있고요. 게다가 또 시그네틱스가 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올해 흑자 전환 성공하고 또 실적의 성장세를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폴더블 3죠. 여기 들어가는 기판에 터치패드 관련된 쪽에 그 납품이 들어가는 PCB가 강점이 있다라는 네. 쪽에서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올해 어떤 코리아 서키트가 가져가는 게 매출이 한 46%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매출 자체가 이렇게 뛰면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기대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460억, 그래서 한 26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 급증과 함께 부각을 받았다는데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PCB 쪽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되면서 올해 좋은 실적 보여줄 것이다. 실적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나현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코리아 서키트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기판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제는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PCB 시장도 뭐 여전히 호황인 상황에서 3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19% 정도 분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FC BGA 분야의 추가 매출이 미국 고객사 향으로 3분기부터 신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죠? 예전에 이제 FC 그 CSP라는 칩 스케일링 패키지라고 모바일향으로 하는 이제 기판이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제 BGA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뭐 이비덴하고 신코덴키 같은 일본 업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 신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용되는 게 뭐 고성능 CPU라던가 뭐 GPU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에 사용이 돼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성장도 상당히 가파를 것이고 그리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한 2024년 정도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3분기에 이제 뭐 코리아 서키트에서 이쪽의 매출까지 잡힌다고 하면 뭐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터플렉스나 시그네틱스의 자회사 연결까지 봤을 때 뭐 어제 주가 상승이 뭐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어제가 이제 출발했다. 시세 한번 뿜으면서 출발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회사들의 실적 반영,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업 부분에 긍정적인 이 모멘텀들까지 섞이면 조합이 돼서 시너지가 생기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기대된다. 이제 출발했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함께 주셨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어제 8.39% 상승을 했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도 상승하고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시장에서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FPCB 이야기가 나왔는데 PCB와 관련해서 또 다른 대안주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꼭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어떤 대안주들이 있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코리아 서키트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의 대안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PCB 호황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 분은 BH를 가지고 오셨고 한 분은 대덕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 PCB 호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주로 BH와 대덕전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뭐 PCB 이야기로 뭐 쭉 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요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가고 있고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이제 약간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세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잘 따라잡아야 될 텐데 코리아 서킷 말로 김미수 대표님은 BH 가져오셨네요. 네, PCB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네. 같지만 기판이죠. B가 보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드가 아니라 되게 전자기기 저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보게 되면 얇고 가벼운데 그쵸. 그 아주 미세하게 다 들어가는 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또 이 FPC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연성회로 기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데, 근데 이쪽이 또 한 단계 진화돼서 RFPCB, 그러니까 R의 앞에 들어가는 R은 자는 뭐죠? rigid. 딱딱한 겁니다. 아, 예. 네, 딱딱하고 F는 flexible. 그러니까 즉 딱딱한데 유연하고. 그렇죠. 예, 이쪽이 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원래 이 RFPCB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쪽에서 하던 사업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BH가 대부분 소화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쪽이 또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조금 더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OLED라든가 5G 그리고 또 전장 쪽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OLED 사업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투자도 늘어나고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고요. 게다가 베트남에 유일하게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PCB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에 진출했던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인건비나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실적에 대한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이에 따른 기대가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490억대, 그래서 한 4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내년이 더 주목되고 있는데 85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7, 80% 더 늘어난다라고 보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는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조금 최근에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말을 많았는데 네.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PCB 업체들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그렇게 뚜렷하게 마진이 좀 좋진 못한데, 이런 어떤 경쟁사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이제 좀 철수가 되고 약간 이제 독식하는 효과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이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기대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FPCB, PCB 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BH, 뭐 영업이익률 한 4에서 5%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실적도 일단은 작년에 좀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H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나현지 대표님은 BH 어떻게 보세요? 예, BH 같은 경우는 애플향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어서 뭐 9월 달로 아이폰 13의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까지 봤을 때 BH는 뭐 성장 측면에서 뭐 내년도 그렇고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까지 만약에 모멘텀이 엮이게 되면은 BH 훨씬 더 좋은 시세 기대할 수 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BH.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BH보다 더 좋은 종목 대덕전자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 서킷에 비해서도 뭐 이게 업계 선두에 뭐 이렇게 가장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좀 더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대덕전자를 말씀드립니다. 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뭐 주당 순이익 모두 이제 업계 선두는 아닙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 성장률 62%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뭐 그런 성장률을 조금 반영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모바일용 기판보다 이제 뭐 더 큰 그 FC BGA 쪽에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매출이 시작이 되는데 대덕전자에서는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그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분야가 FC BGA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그 CSP 쪽하고는 네. 이제 그쪽은 레드오션으로 좀 넘어갔고 이제 BGA 쪽은 이제 다시 블루오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쪽에서는 2024년까지 공급자 우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분기부터는 대덕전자가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뭐 영업이익은 성장률이 좀 약간 굉장히 과할 수 있는데 1,500% 이상 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91%로 피어그룹에 있는 비교 대상 기업 중에서는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덕전자를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리아 서킷과 같이 FC BGA 쪽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하다 보니까 뭐 규모는 이 코리아 서킷보다는 크진 않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면 또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대덕전자 좋습니다. 좋은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대덕전자 관련된 이제 성장에 대한 빠른 변화 기대감은 높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혹시 T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나 SSD 쪽에서 좀 강점이 그쪽에 PCB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LB요? 예, 이 회사도 혹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고 특히 SK 하이닉스 쪽에는 서버용 쪽의 PCB 쪽의 1위입니다. 한 30% 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쪽이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랜만에 네.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네요. TLB. 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네. 작년 연말에 상장한 TLB라는 종목도 한번 뭐 추가적으로 덤으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으로 이어가 볼까요? BH의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해 주시죠. BH는 일단은 뭐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재부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차익 매물로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패턴은 확장세로 바뀌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21,000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실적 흐름들의 하반기 확인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로 보여지는 게 지난 작년에 7월 달에 한 27,000원대 부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길게 본 시각적으로 27,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8,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의 목표가 손절 라인 정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 나현진 대표님 대덕전자 가격 전략 주시죠. 네, 가격 전략으로는 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 종가는 16,200원입니다. 뭐 종가 수준에서 오늘 아침 뭐 시가 수준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목표가는 19,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뭐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선에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덕전자에까지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이 PCB 사업 반도체 쪽에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그 대안주로 BH와 대덕전자를 각각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뭐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이 업황이긴 하지만 이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BH냐 아니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대덕전자냐 취향 따라 한번 잘 골라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더욱 빠르고 알찬 정보 가지고 아침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